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말하고 글 쓰는 허나영입니다. 부산문화회관 배시씨 채널 미술사에도 공식이 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르네상스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중세예술에서는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예술을 살펴봤다면 르네상스 미술은요, 인간을 위한 예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다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보다 인간적인 예술을 이끌어 가고자 했었던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도요, 르, 즉 다시, 네상스, 태어나다, 즉 다시 태어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다시금 부활시키려고 했었던 시기였죠. 이 르네상스 시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냥 얼핏 떠올리셔도요, 여러 예술가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르네상스 예술에도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으로는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부활시킨 만큼 굉장히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대 그리스 로마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황금 비율 기억하시나요? 이 황금 비율이 드러난 예술, 조각이나 건축이 드러난 이유는 바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진 이 대표적인 작품, 바로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상을 보더라도요, 이런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지금 현재 로마의 바티칸 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인 피에타라고 하는 건요, 비탄, 연민, 슬픔이라는 의미로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에 앉혀놓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 게다가 성모 마리아의 머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거의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리석이라는 것을 거의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인간의 피부 표현이나 천의 질감 역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과연 한 시신을 한 여인이 안고 있는데 이토록 안정적일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성모 마리아의 얼굴 역시도 너무나 아름답고 애띤 모습이죠. 이렇듯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처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예술 작품에 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작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작가는 기억을 못해도 이 모습은 아실 겁니다. 바로 보티첼리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비너스, 즉 미의 여신이 태어난 장면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미의 결정체인 여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요. 사실 신화에 따르면요, 비너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완벽한 성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보티첼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의 탄생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화에서 보면 비너스는 바다 한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무트로 나올 수가 없었죠. 그때 서풍 제피로스가 바람을 불어서 비너스를 무트로 닿게 해줍니다. 이 그림의 오른편에 보면은 꽃무늬의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옷을 들고 달려 나와서 비너스를 반기고 있죠. 이 여인은 바로 꽃의 여신인 플로라로서요,
비너스를 이렇게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서풍 제피로스와 플로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봄이 온다 라고 하면 뭐가 오죠? 네, 강남 갔던 제비가 오죠. 흥부전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요, 봄이 온다 라는 의미가 서풍이 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풍 제피로스가 오고 그 다음에 플로라가 비너스를 맞이한다 라는 것은 바로 비너스의 탄생은 봄의 시작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이러한 신화적인 내용을 보티첼리는 그림으로 그렸고요. 이것을 주문한 것은 바로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르네상스 시기에는 신화를 어떤 이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잘못된 종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대의 어떤 인문학적인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 특성으로는요,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원근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완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앞에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건 작게 보이고 이렇게 어떤 공간감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근법은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그림에다가 도입을 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완전히 하나의 딱 어떤 법칙으로서 만든 것이, 완성한 것이 르네상스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너무 잘 아시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종교적인 의미로서도 중요하지만 원근법 중에서도 특히 선원근법을 드러낸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사실 이 원근법이 드러나는 부분은 천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장을 잘 보시면요, 뒤로 가면서 이렇게 좁아들어져 가는 대각선이 보이시는데 이 선들이 이렇게 쭉 이어가다 보면은요, 하나의 점에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선들이 모이는 하나의 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딱 위치를 하게 되죠. 이거를 소실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어떠한 그림이나 사진을 볼 때 이런 소실점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선원근법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잘 알려진 노트 아시죠? 그 노트에 보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비례가 돼서 뒤로 갈수록 좁아들어져 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더불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근법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높은 산이나 빌딩에 올라가서 보면요, 저 멀리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먼 곳이 당연히 작게도 보이지만 흐리게도 보이죠.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으면 더 그게 심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색이 흐려져 보이는 것을 대기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 원근법의 방식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푸마토라는 기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도 너무 잘 아시죠?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를 보면요, 물론 주인공이 모나리자도 중요하지만 뒤에 배경을 보시면 점점 흐려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푸마토 기법, 즉 흐리게 연기처럼 표현한다라는 의미인 스푸마토 기법이 표현된 거죠. 그 이전에는 뒤로 갈수록 더 흐려진다라기보다는 크기는 작아지지만 더 가는 붓으로 그림을 더 정확하게 그리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르네상스의 특징 네 번째는요, 바로 대칭성에 있습니다. 대칭과 엄격한 규칙성이 드러나는 것은 회화뿐 아니라 조각이나 건축에도 드러나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아테네 학당을 한번 보시죠. 아테네 학당은 라파엘로가 그린 벽화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 교황이 사용을 했던 서명의 방에 그려져 있는 4개의 벽화 중에 철학을 의미하는 벽화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철학을 의미하는 만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림 역시도요, 이 두 철학자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딱 나누어 보면 거의 정확하게 양쪽에 대칭적으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역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작품들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담의 창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끝과 손끝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 손끝이 만나게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죠. 여기서 여담으로 이 작품은요, 아담의 창조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지창조라고 이 작품을 부르잖아요. 네,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는 아담의 창조가 포함된 시스티나 예배단 천장화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듯 르네상스 예술에 대해서 제가 4가지 공식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수많은 르네상스 예술 작품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실을 위해서 그리고 귀족을 위해서 그림이 그려졌던 바로크와 로코코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